방금 제 아내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911 통화 녹음. 이 방금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한낮에 교회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엄마의 충격적인 살인 미스터리에 대한 중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가 사방에 있어요. 그녀가 살해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용의자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남편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뒤 감정이 북받친 911 신고 전화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편이 의혹의 중심이 된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그 다급한 911 신고 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일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최근에 했다고 전해진 행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대낮에 집에서 칼에 찔려 사망할 수 있고 그로부터 5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 체포된 사람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6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뉴저지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 걸려온 911 신고 전화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듣게 됩니다. 911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뉴저지입니다. 저건 코너 한논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브룩 한논의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뉴욕시 교외인 뉴저지 체스터 타운십에 있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브룩이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사건과 브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남편 코너가 911 신고 전화에서 신고 접수 요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브룩 한논에 대해 알게 된 바로는 그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젊은 엄마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룩과 코너는 약 1년 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브룩은 내가 평생 알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논의 여동생 페이지가 폭스뉴스에 한 말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브룩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브룩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제게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누가 그런 사람에게 악감을 가졌을까? 이제 브룩이 했던 일이 결코 약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룩은 심리치료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찾아봤습니다. 웹MD에 따르면 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문제, 정신건강 문제 또는 인생의 힘든 부분을 관리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그런 상호작용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되면서 그녀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링커딘에서 브룩은 자신이 의욕이 넘치고 책임감 있으며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LPC, 즉 뉴저지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적 지원, 자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가족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일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와 남편 코너는 2021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스턴에서 만났고 코너가 보스턴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룩이 자란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브룩이 살해된 날 한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둘러싼 정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게 된 많은 내용은 최근에 공개된 이 911 신고 전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맙소사, 저 구급차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체스터 타운십 맞으신가요? 테스터 타운십. 세상에 경주가 정말 많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전화를 들으면 브룩 남편이 찢어진 상처가 있다고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여러 차례의 예기에 의한 손상이었고 사망 방식은 타살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다 이게 거의 다 왔어. 전화 끊지 말고 정보를 좀 더 확인해봐. 알겠지? 젠장! 제발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선생님. 그녀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맞습니까? 알겠어요. 오 맙소사.
맙소사.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 중이니 전화 끊지 마세요. 네네. 뭐라고요? 개세동기가 있으면 지금 누군가에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지고 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아니요, 없습니다. 세동기가 없어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두 손을 자유롭게 해 그녀를 도와주세요. 스피커폰을 해놨대요. 스피커폰이에요.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 아니요,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흉부 압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아랫부분을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 흉골 위에 놓으세요. 대인대예요. 그게 3차 중 하나예요.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선생님? 피가 온통 퍼져 있어요. 좋아요. 손꿈치를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에 흉골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을 그 위에 얹어주세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가슴을 세게, 빠르고 초당 2번 이상 5cm 깊이로 눌러주세요. 압박할 때마다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해주세요. 이걸 600번 반복하거나 부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좋아요. 제가 같이 셀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숫자를 세주세요. 알겠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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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계속해. 선생님, 잘하고 계십니다. 600번 하거나 구조대가 와서 대신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알겠죠? 하나, 해주셔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선생님. 계속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깊게 숨 쉬어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선생님. 저를 잘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네? 당신. 아직 흉부 압박 중이신가요, 선생님? 물론이죠, 네.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계속하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 전화를 들으시면 신고 접수원과 코너에게 가슴 압박을 지시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코너가 소리치는 것도 들립니다. 코너가 아내를 살리려 애쓰는 듯한 가운데 이 집안의 혼란이 들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니, two, 셋. 넷. 하나, 둘. 네가 필요해.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선생님. 셋, 셋. 하나 필요해. 아니야, 형. 하나, 안 돼.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선생님, 집 안 어디 계세요? 2층에 있습니다. 2층. 알겠습니다. 계속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내가 할게. 넌 할 수 있어. 브루, 어서, 도비. 어서. 계속해. 선생님, 하나, two, 둘, 셋, 넷. 뭐라고요? 어디에 큰 상처가 있지? 가슴에 하나 있어. 그리고 가슴 바로 아래에도 하나 있어. 알겠어요. 계속하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난 안 돼. 오케이. 계속하세요, 선생님. 구조대가 곧 도착하니 그때까지 진행하세요. 난 네가 필요해, 아이린. 하나, 둘, 셋, 넷. 계속해. 그 사람들이 바로 밖에 있어. 그분들이 인계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하나, 둘, 넷. 하나, 아니,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현관문이 열려있다고 하셨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출동 배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계속하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계속하세요, 선생님. 네네네네!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대원들이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선생님. 대원들이 이어받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사람들이 부조 대원들인가요? 선생님! 네네! 좋아요. 그들과 이야기해도 돼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남편이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죠?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CPR을 하면서 브룩에게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들으셨죠? 통화, 그 부분이 끝날 때쯤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에게 그가 내가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가 브룩이 집 2층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911 통화는 6분 3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피해자의 이름이 브룩 할로님을 확인하는 데만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각 부서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들은 아주 함구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체포로 이어지거나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의 보상금이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다급한 911 전화를 건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어떤 잘못을 했다는 의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의자로 지목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대중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지난 몇 주 동안 코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코너 할론이 방금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너 할론은 이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 당국과 소통해왔다고 합니다. 폭스는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폭스가 보도한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폭스가 수사당국에 코너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고 용의자로 지목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912 신고 전화를 들어보면 분명히 감정이 격해진 것처럼 들립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은 방금 아내이자 자신의 아이의 어머니를 잃은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의 미스터리 자체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켜본 그 누구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너는 아직 이번 일에 대해 공식 성명이나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몇몇 언론에서는 그의 집 밖에서 파파라치 사진을 찍으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인 방식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너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변호사가 코너를 대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거나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브룩 한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모리스 카운티 뉴저지 셰리프국이나 체스터 경찰서 또는 모리스 카운티 검찰청에 연락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은퇴한 뉴욕 경찰청 NYPD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 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912 신고 전화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브룩 한론의 남편이 한 말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글쎄요, 분명히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항상 911 신고 전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반으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인터뷰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약 5, 6분 정도의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들리고 당황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11 상담원은 이 모든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 즉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흉부 압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그는 가슴이나 가슴 주변 부위에 열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래층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2층에 있고 그는 아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911 전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단 한 가지 요소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를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911 전화에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움 속에서도 도움을 주려는 911 신고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911 상담원도 신고자가 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도록 집중시키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아내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그냥 듣고 또 몇 번이나 부르게 이름을 몇 번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흉부 압박을 하고 있을 때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통화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911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 30분경 그의 아내가 2층에서 발견된 시점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과 수사관들은 사건 이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멈추고 사건 이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들어보면 6분 38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케일립 플린인데, 그는 오하이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의 911 신고 전화,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 가을 늦게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케일립 플린과 사람들이 들었던 몇 가지 이상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이지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911 신고 전화에서 들을 수 있듯이 그는 그녀가 2번 총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이 경우에는 알다시피 그게 브루크 헬런의 남편은,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그런 상황에서 발견했다면 당연히 느낄 충격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세상에 그녀의 가슴에 열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죠. 반대로 그가 전화 전에 그 열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의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죠. 모든 사람은 비상 상황이나 위기 상황 또는 충격적인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어떤지 파악해야 해요. 수사에 있어서 누구도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대화하며 인터뷰할 때 또 이제 그는 변호사도 선임했죠. 하지만 초기 인터뷰와 바디캠 영상에서 경찰이 바디캠을 켰다면 그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뭐라고 했고 어디에 있었나요? 또 아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아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형사로서 우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는 확증 편향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면 결국 분홍색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는 집에 접근하며 2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소리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출혈을 막는지 묻지만 우리는 현장을 모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관찰을 합니다. 우리는 오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검찰관이 도착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짓는 걸 꺼립니다. 그러면 초점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수사는 원래대로 진행되게 둬야 합니다. 즉, 범죄 현장 수색을 해야 하고 집에 대한 수색영장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인터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즉 처음으로 그녀를 발견한 남편을 조사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녀의 삶도 더 깊이 조사할 것입니다. 누가 왜 그녀가 그 시간에 집에 있을 걸 알았는지, 왜 아기가 평소에도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아기가 집에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누가 아기를 돌봤는지도 조사해야 하니 질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횃불과 쇠스랑을 들고 그가 했어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닌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사에서 퍼즐의 일부가 됩니다. 저는 항상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서는 분명히 더 빨리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만약 그런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몇몇 표현들을 들었을 텐데 사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고립된 사건입니다.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아직 그런 말도 하지 않았죠. 대중이 위험한지에 대한 답도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뉴저지 북부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수사기관이 경고나 소란을 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 피해자가 브루크 헬러님을 밝히는데 3주나 걸렸다는 겁니다. 이미 사건 보도는 있었는데도요.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만 가지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정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살인사건 피해자 이름 발표를 몇 주나 미룬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기관들이 일이 생기면 즉시 발표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은 단발성 사건이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인사건이 있었다고만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었죠. 분명히 체스터 타운십과 모리스 카운티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에는 좋은 일입니다. 언론 입장에선 좋지 않습니다. 추출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외부의 잡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범죄 현장, 증거에만 신경 씁니다. 그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과학적 증거일 수도 있고 컴퓨터나 기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해자 관련 사항도 깊이 들여다볼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조용하게 처리했는지 꽤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입을 꽉 다물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거의 없고요. 두건 보고서가 공개됐고 911 신고 전화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정말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수사의 일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 경력에서 미디어 쪽에 있으면서 항상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렇게 되면 경찰서장이나 검사,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집안 사람이 아니고 가족 내에서 일어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면 지역사회에 실제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잭 더 리퍼 같은 인물이 돌아다니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용의자 유무도 확실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브룩 한논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형사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변호사인지도 모르고 그와 관련된 사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용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아직 어떤 잘못을 했다는 비난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수사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론 입장에선 좋지 않죠. 왜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료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에겐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가 변호사 선임 전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유형의 변호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형사 변호사일 수도 있고 부동산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그게 그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된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는 아기가 가족과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있고 그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변호사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질문에 답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답변을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911 신고 전화와 그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했던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 변호인을 두는 것은
미국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허용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외 이미지나 여론 관리의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아하,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구나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보면 여론 재판에서 그를 살인범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평범한 시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파파라치가 당신의 사진을 찍는 상황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법적 자문을 구하러 가는 게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놀라셨나요? 제 말은 이게 이 대화에서 좀 끔찍한 부분이죠. 912 신고 전화를 들어보면 그가 피가 사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정말 끔찍한 범죄 현장이라는 걸 알고 있죠. 5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체포가 없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이런 현장을 보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도망치고 증거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5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게 놀랍지 않으세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지국 위치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 911 신고 전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나중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전화를 사용했는지,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집에서 무언가 도난당했는지, 집에서 무언가 옮겨졌는지, 왜 그녀가 위층에 있었는지 등입니다. 위층에서 2층까지 혈흔이 이어졌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유죄로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유죄인 것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인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런 관점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변호사도 선임했고 집도 좀 봐, 범인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한 겁니다. 5주가 걸리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는 전화 기록 제출 요구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류를 받는데 때로는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강도 사건이나 총격 사건 같은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런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나 DNA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범죄 현장이 얼마나 피로 얼룩졌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말만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피가 있었나요? 피가 응고됐나요? 이런 일들이 이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다른 누가 그 시간에 그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등입니다.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간에 아기가 집에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그가 그때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디어 세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답을 원하지만 수사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야 하고 수사에서 도출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브룩 헤일런드는 정말 힘든 일을 했어요. 알다시피 심리치료사시잖아요. 그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일 수 있죠. 그녀의 링크드인에 따르면 그녀는 가족들과도 일했고 청소년들과도 일했고 또 개인들과도 일했다고 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HIPAA법 등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법 집행기관이라면 그녀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상담했으며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알고 싶을 거예요. 법 집행기관이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절차나 장애물을 거쳐야 하나요? 다시 말하지만 힙합업이 하나의 장벽이 될 거예요. 그녀의 일일 기록이나 근무 일정을 살펴봐야 하고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죠. 그녀가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가정 내 사건들은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가정 문제는 매우 불안정할 수 있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부부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관련된 피해자 프로필과 과거, 그녀가 만났던 고객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낼 겁니다. 양측의 은행 기록, 재정 보고서, 가족까지 조사할 겁니다. 그들은 두 사람 또는 주변인과 가정 문제를 조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대화할 것입니다.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브룩스 가족이 남편 관련 일에 매우 조용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찰청으로부터 말을 아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조사 중이니 조용히 있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은 침묵을 지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겪는 고통과 가족이 살해당한 공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인을 결정할 때 기본 사실과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절차가 있을 것이며 그녀의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도 인터뷰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걸려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47분 만에 광고 없이 끝나길 바라죠. 로앤오더 같은 드라마는 더 짧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검찰청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죠. 그래서 그들은 체포할 만한 어떤 증거나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모른다는 점을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재정 기록 같은 것들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의견도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 집행기관이 브룩 할론 주변의 주요 인물들에게 아마 말을 아끼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답을 찾으려는 언론인들이 분명히 모두에게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답이 언제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은퇴한 뉴욕 경찰청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 씨, 항상 로앤드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저희와 함께 분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저희가 마치기 전에 브룩 한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국에 연락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어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로앤크라임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